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는 디지털 헬스케어 연구하고 있고 관련 스타트업들이랑 같이 일도 많이 하고 있는 최윤섭이라고 합니다. 오늘 제 채널에서는 첫 번째 인터뷰인데요. 제가 그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여러 가지 주제를 설명드리고 이런 영상들을 올렸었는데 이제부터는 이제 저희 디지털 헬스케어 분야의 이 주요 인물들을 제가 만나면서 인터뷰를 해드리는 영상을 조금 제작을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은 그 첫 번째 사실 인터뷰인데요. 그 첫 번째 그 스타트를 잘 끊어주실 중요한 분을 제가 어렵게 모셨습니다. 네. 오늘 에임메드라고 하는 회사에 제가 지금 와 있고요. 에임메드에서 그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계시는 김수진 본부장님을 제가 모셨습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이렇게 편하게 하라면서. 네, 네. 일단은 본인 소개 조금 해주실 수 있으신가요? 네, 안녕하십니까. 김수진입니다. 그 소개받은 대로 에임메드라는 회사에서 지금 디지털 헬스케어 본부장을 맡고 있고요. 그 안에 이제 세부 사업으로 디지털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을 직접 개발하고 있습니다. 이 분야에 계시는 분들은 에임메드를 조금 잘 아실 텐데 영상 보시는 분들 중에는 이 에임메드라고 하는 회사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에임메드가 뭐 하는 곳인가요? 네, 저희 사실은 거의 B2B 사업들을 해오던 회사여서 대중적인 인지도가 그렇게 높지는 않은데요. 한 20년 가까이 이 헬스케어 서비스를 이제 운영해오는 회사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중소기업 한 120명 정도 임직원이 되고요. 원래는 저희 지금 간호사 콜센터라든가 이제 그런 휴먼 리소스 기반으로 보험사나 기업의 좀 페이어를 대상으로 하는 서비스들을 해왔다가 2015년부터 디지털 헬스케어 쪽으로 사업 방향을 좀 피보팅하면서 그 이제 사업의 좀 중요한 일환으로서 디지털 치료제의 신사업도 같이 이제 가동을 하고 있습니다. 네. 원래 그 정신과 전문의시잖아요. 네. 일단 정신과 전문의가 이런 일반 기업에, 중소기업에 어떻게 오시게 됐는지도 궁금하고 여기 오시기 전에는 어떤 일을 해오셨는지 조금 궁금하거든요. 저는 서울과학고 서울대의대를 졸업하고 소아정신과로 펠로우십까지 마쳤었고요. 여기 오기 전까지 사실은 아주 순수한 클리니션이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그냥 우리 대부분의 이제 동기들이 하던 대로 개업을 하고 개원 세미나를 다니고 있다가 이제 뭔가 그런 제 새로운 의료의 패러다임이 이제 바뀐다, 새로운 웨이브가 이제 온다라고 하는 그런 데 보는데 저는 지금 병원에서 계속 진료를 보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진료를 보면서 결국은 이건 누군가가 열심히 만들어 놓은 결국 이제 제약회사의 영업 직원이 영업하는 이제 그런 약을 환자한테 가장 마지막에 전달하는 좀 그런 게 반복되는 일들이 뭔가 지금 이런 변화의 시대 속에서 좀 너무 정체되어 있는 것 같다. 나도 뭔가 좀 저 파도가 올 것 같으면 파도를 앞장서서 나가서 파도를 먼저 좀 타보고 싶다라고 하는 좀 그런 똘끼 있는 생각이 갑자기 들어가지고 네, 달리던 기차에서 뛰어내려가지고 네, 뛰어내려봤더니 비유가 멋있는데요. 네, 여기는 어디, 나는 누구 그럼 진료를 몇 년 정도 하신 거예요? 펠로우 끝나고서는 펠로우가 저희가 11년에 끝났으니까요. 네. 네, 근데 사실 제가 그 사이에 좀 약간 또 딴짓도 많이 하고 딴짓 뭐 어떤 거 하셨어요? 저희 세월호 참사 때 네, 이제 그쪽 이제 안산의 트라우마 센터에서 이제 피해자들과 이제 관련된 이제 지역사회 주민들을 위한 그런 센터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센터에서 저희가 지금 상근직으로 네. 일을 하기 1년 반 정도 있기도 했고요. 소아정신과 전문이시니까 그런 네, 학생들. 네. 거기서도 사실 좀 지금 굉장히 많이 점프를 좀 한 편이죠. 네, 오늘 사실 주제가 이제 본부장님 개인적인 이런 커리어 이야기 들어보는 것도 재밌지만 그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컨셉에 대해 가지고 실제 개발하고 계신 분의 얘기를 들어보려고 온 거예요. 그래서 어떤 본부의 팀도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시는 팀을 또 리딩하고 계시고 방금 말씀하신 파이프라인도 사실은 그 디지털 치료제의 파이프라인을 말씀하신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슬슬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거에 대해 가지고 조금 이야기를 들어볼게요. 사실 제 채널에서도 디지털 치료제 몇 번 다루긴 했는데 여전히 많은 분들이 좀 생소하실 컨셉일 테고 또 그 컨셉 자체가 되게 새롭지 않습니까? 아직까지. 일단 디지털 치료제가 뭔지 조금 설명을 해주시겠어요? 네, 우선 사전적 정의는 환자의 질병을 치료, 관리, 예방을 목적으로 하는 고품질의 소프트웨어이고 또 이것이
또 그런 어떤 클리니컬 밸리데이션의 인허가 검증을 거쳐야 한다라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네, 쉽게 말씀드리면은 보통 이제 어플리케이션인데요. 이제 그런 어플리케이션으로 환자를 치료한다. 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이게 사실은 일반적으로 그래 그게 뭐 굉장히 팬시한가 라고 하지만 그런 것들을 하려는 노력은 사실 이전부터 뭐 그런 리서치 베이스로는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게 내용의 혁신이라기보다는 사실 이게 그동안에는 리서치로 그칠 수밖에 없었지만 이거를 실제 생활에서 진짜 사람들에게 체감할 수 있게끔 딜리버리를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있어서 비즈니스 모델의 혁신이지 않나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환자를 치료하는 소프트웨어인데 예를 들면 앱이나 뭐 게임이나 그런 걸 얘기하는 거죠. 실제 예시는 제가 이따가 곧 여쭤볼 텐데요. 걔들이 뭐 사실 기능성 게임 이런 것들은 되게 예전부터 있던 컨셉이었는데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업 모델의 혁신, 그게 사업화되면서 이게 독립적인 분야가 됐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네네. 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뭐 우리 비약물적인 여러 가지 치료들, 어떤 여러 가지 대상에 대해서 그런 치료 기법들을 뭔가 전산화해보자라고 하는 시도들은 많이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전산화해서 뭐 논문 내고 뭐 특허 내고 해봤자 그러고 나서 이걸 이제 누구한테 쓸 것이,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이제 그 지속 가능성에 대해서 결국 누군가가 이걸 사업화를 해야 되는데 사업화를 할 때 그동안은 이제 B2C로 할 수밖에 없었고 우리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헬스케어 시장에서는 굉장히 이제 이게 잘 성공하기 어려운 그런 B2C 모델이었기 때문에 사실 이거 누군가 사업을 해내서 사업화를 해내가지고 끝까지 성공한 모델이 없었죠. 그다가 이제 그게 이제 어쨌든 발상의 전환으로 야 이것도 뭐 약이나 의료기기나 마찬가지 아니냐? 그럼 약은 어떻게 팔아? 나 이거는 우리 청구받아서 팔지? 라고 하니까 이것도 그럼 그런 식으로 우리가 FDA나 레귤레이터리 바디에게 우리가 인증받고 청구를 받자 라는 식으로 이제 그렇게 트랙을 이제 만들게 된 셈이죠.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뭐 제 강의 같은 거 할 때에는 뭐 기술적인 혹은 의학적인 산업적인 규제적인 어떤 그런 준비들이 조금 축적이 되면서 이게 더 이상 이걸 그냥 새로운 분야로 따로 보지 않을 수가 없게 되지 않았나?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그래서 원래는 처음에 디지털 헬스케어 나왔을 때도 막 다 뭉뚱그려 보다가 지금은 좀 세부적인 분야가 좀 나눠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자연스러운 발전의 어떤 연장선상에 있는 게 아닌가? 그래서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것이 이제 고품질의 소프트웨어이다라고 하셨는데 고품질은 뭐예요? 우선 그 고품질이라고 하는 거에 기본적으로는 이게 결국 우리가 이제 메디컬 모델로 되려고 하면 이게 결국 그냥 고객 데이터가 아니라 환자의 의료 데이터가 되기 때문에 이제 그거에 대한 그런 데이터들에 대한 사이버 시큐리티에 대한 요구도가 굉장히 높을 것 같고요. 그리고 보안이라든지 네, 이런 거 말씀하시는 거죠? 네, 네. 또한 이게 우리가 약이라고 하면 약도 굉장히 그 제조 과정에 대해서 엄청난 그 이제 공정 관리들이 들어가야 하는 것처럼 이 소프트웨어라고 하는 것도 이게 그냥 한번 허가받고 나면은 이게 쉽게 뭔가 이렇게 그런 관리 감독이 없이 바뀌어지면 안 되기 때문에 이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잘 이제 퀄리티 컨트롤이 될 수 있는 소프트웨어 이런 것들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이게 요즘에 이 개념이 처음 나왔을 때 약이냐 의료기기냐에 대한 논쟁들이 있었잖아요. 근데 뭐 일단 약이든 의료기기든 어떻게 보든지 간에 기존에 걔들도 되게 말씀하신 퀄리티 컨트롤을 잘 관리 감독을 받으면서 환자한테 가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비해 가지고 이해를 해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근데 이거 약이에요? 의료기기예요? 선생님? 둘 다 기기도 하고 둘 다 아니기도 하고 그러니까 네. 결국에는 우리 사람들이 뭔가 새로운 개념을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가장 익숙한 개념을 뭘 차용해서 그거와 차이와 비슷한 점들을 이렇게 우리가 보면서 이제 개념을 익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뭐 그런 이제 스테이크홀더들을 설득시키는 거나 이럴 때도 결국 이제 약과 비교하면 의료기기와 비교하면 이렇게 이제 얘기들이 흘러가게 되는 것 같은데요. 엄밀히 말하면 어떤 면은 약과도 비슷한 면이 있고 어떤 면은 또 의료기기와 비슷한 면도 있고 네. 어떤 면은 약과 비슷하고 어떤 면은 의료기기랑 비슷한가요? 커트를 외치는 지점이 있는데 내가 편집 안 하고 쓸 수도 있습니다. 네. 근데 의료기기, 그러니까 일단 식약처는 지금 의료기기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식약처나 FDA 같은 경우는 일단 의료기기라고 보잖아요. 네. 그래서 이게 뭐 성격으로 보면 어떤 경우는 약에 비유해서 설명하는 게 더 이해가 쉽기도 하잖아요. 그 뭐 페어 같은 경우는 자기들이 약에 비유해서 설명하기도 하니까
근데 이게 일단은 뭐 규제기관들은 의료기기의 일종으로 지금 보고 있습니다. 소프트웨어, 네. 메디컬 디바이스로. 그러면 이게 디지털 치료제가 어떤 것들이 있나요? 실제 예시가? 우선은 국내에서는 지금 승인까지 완료가 돼서 시판이 된 사례는 아직 없고요. 국제적으로 글로벌하게도 사실 몇 케이스 안 됩니다.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리딩하고 있는 곳이 미국의 페어 세라피틱스라는 회사에서 지금까지 3개의 제품을 출시를 했고요. 그 중에 가장 첫 번째, 가장 유명한 것이 이제 리셋이라고 하는 약물 중독, 약물 사용 장애의 환자들에게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그 이제 정신치료의 요법 중에 하나를 이제 베이스로 해서 이제 그런 치료들을 하는 걸 디지털라이제이션 한 그런 어플리케이션이 처음으로 FDA에서 승인을 받았고요. 그 비슷하게 이제 불면증에 대해서 또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고 또 CBT 설명을 조금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아, 그러니까 이게 CBT. 정신과 전문이시니까 2가지의 파이프라인이 약물 중독에 대한 건데 그리고 한 가지가 불면증이니까 모두 정신과 관련 내용이잖아요. 네. 그래서 이거 효과가 어떻게 있는 거예요? 우선 인지행동치료라고 하는 게 이제 줄여서 CBT라고 하는 건데요. 근데 그거는 원래 저희가 정신요법이라서 정신과 의사가 환자에게 이제 하는 여러 가지 상담 치료, 정신치료라고 하는 정신치료의 기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이제 인지, 생각, 그다음에 행동. 그래서 불면증이다. 네. 그럼 어떻게 해요? 그러니까 불면증이라고 하면 불면증을 유발하는 행동 그리고 불면증을 유발하는 자동적 생각들이 있어요. 근데 그 생각이라고 하는 거는 의식 수준에서 당신은 불면증을 일으킬 만한 어떤 생각을 하고 있습니까? 라면 아무 생각 없죠. 몰라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은 사실은 좀 더 기술적으로 계속 이제 파고 들어가면서 그런 상담의 인터랙션을 통해서 내가 이런 자동적 인지 오류를 하고 있구나. 이를테면 불면증에서 가장 많은 거는 잠을 못 자면 하루를 망칠 거야. 오늘 내가 이렇게 실수한 건 다 잠을 못 잤기 때문이야. 이런 식으로 오히려 잠에 너무 이제 강박적으로 잠의 중요성을 과대평가하기 때문에 이게 패러독시컬하게 그게 그냥 왜 이런 거 있잖아요. 청개구리처럼 자야 돼 생각하면 더 잠이 달아나는. 그래서 우리 만성불면증 환자분들은 사실 잠을 자야 된다라는 그 이제 프리아큐페이션이 너무 심하기 때문에. 프리아큐페이션이 뭐예요? 그렇죠. 정말 잘 몰라가지고. 제가 영어를 많이 써서 예전에 소개팅에서 까인 적이 있어요. 강박관념 이런 건가요? 과몰입, 네, 너무 과몰입. 거기에 이제 과하게 몰입되어 있다라는 이제 그런 저희 이제 그 의학 용어 중에 하나여서 죄송합니다. 네, 그러니까 너무 이제 그 잠에 대해서 오히려 그냥 차라리 레디고 해야지 잠이 오든 말든 이렇게 신경을 안 써야지 올 잠도 오는데 네, 그런 것들이 사실은 이제 불면증에서 있는 거고요. 행동이라 하면 이제 뭐 커피를 마시거나 이런 것 다 포함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그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게 저희 이제 좀 이따 얘기하겠지만 이 디지털 치료제에서 한 절반 조금 안 되는 가량의 대체로 한 정신질환의 지금 적응증을 가지고 있는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이제 개발되는 것들을 보면, 근데 그것들의 거의 대부분이 이제 이 인지행동 치료라고 하는 치료 기법을 베이스로 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치료제의 한 절반 정도가 정신과 관련 질병을 타겟으로 하고 있는데 그 중에 또 대부분이 CBT의 원리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얘기신 거죠? 네. 근데 이제 그 이유는 사실 우리 여러분들 뭐 이제 정신치료 누구를 상담을 해서 뭔가를 질병을 고친다라고 할 때 그거는 정말 이제 그 클리니션의 그 되게 인투이션이 되게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AI가 발전해서 의사를 대체한다고 해도 마지막까지 대체가 잘 안 되는 거는 정신과 의사일 것이다라고 할 것 정도로, 그러니까 우리 뭐 프로이드의 그런 정신 분석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사실은 이건 디지털라이제이션하기 어렵습니다. 근데 이 인지행동 치료는 굉장히 이게 구조화돼 있어요. 구조화돼 있다는 말은 거의 스크립트가 정해져 있고요. 어떻게 환자한테 말하고 환자가 어떻게 대답하면 어떻게 얘기한다라고 하는 게 이제 매뉴얼이 거의 다 되어 있습니다. 네. 누구한테 받으나 비슷비슷한 건가요, 그러면? 뭐 그 와중에도 사실은 뭐 이건 좀 더 디테일한 얘기인데. 그 안에도 사실 인터랙션이 있긴 하죠. 이 얘기를 환자가 네라고 했는지 네라고 했는지에 따라서 사실 이게 치료자로서도 그 다음 행동이 어떻게 또 넘버벌하게 어떻게 바뀌는지들은 사실 조금씩은 그게 치료자 팩터들이 있지만 그것들을 최대한 이제 표준화하고 구조화해서 디지털라이제이션을 할 수 있는 게 그나마 정신치료 요법 중에서 인지행동 치료이다 라고 하는 거고요. 두 번째 가장 큰 이유는 이 인지행동 치료가
가장 표준 치료인 적응증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제품들은 사실 이 인지행동 치료가 우리가 이제 뭔가 디지털로 어떤 테라피틱한 팩터를 찾는다라고 할 때 가장 저희가 지금 고려할 수 있을 만한 좋은 그런 치료 요소예요. 한국에서도 원래 CBT를 많이 하나요? 일단 뭐 실제 임상 우리 진료 보실 때에도? 네. 우선은 정신과 선생님들은 기본적으로 다 트레이닝을 받으시고요. 네. 실제 의료 행위로도 많이들 이제 관심 있어 하십니다.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현장에서는 잘 쓰지 못해요. 뭐 정신과를 진료를 받아보셔서 나 인지행동 치료 받아봤어라고 하는 분들 잘 못 만나보셨을 보통 거예요. 약 그냥 주잖아요, 한국에 네, 가면. 네, 그거는 이제 여러 가지인데 우선은 수가라든가 이게 의사 선생님이 환자 한 분 데리고서 인지행동 치료하는 게 50분 정도 걸리는 일인데요. 그렇게 오래 걸려요? 네. 그래서 그 50분 걸려가지고 그거를 몇 주 동안 한 10주, 뭐 12주 예를 한 들면 거죠? 불면증은 뭐 6주, 어떤 공황장애는 또 몇 주짜리, 그 메뉴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그게 거의 이렇게 정해져 있어요. 근데 그걸 의사 선생님이 이렇게 3분 진료로 15명 보는 것보다 그거를 하는 거가 이제 그게 ROI가 안 나오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이제 현실적으로는 사실은 그렇게 잘 제너럴하게 쓰이고 있지는 못해요. 그런 것들을 이제 앱으로 만들면 조금 더 많은 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보시는 거죠? 네. 그래서 사실 이게 뭔가 의사의 베네핏이나 환자의 베네핏이나 이제 각각의 그런 것들은 중요하지만 사실 더 궁극적이고 본질적인 거는 정말 중요하고 되게 좋은 치료인데 현실적으로 잘 수행되지 못하고 있어서 근데 이것들을 어쨌든 지금 현실보다는 좀 더 나은 방향으로 이거가 좀 잘 작동되게끔 할 수 있다라고 하는 되게 중요한 대안이 될 수 있다라는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게 지금 디지털 치료제가 어떤 게 있는지 예시를 말씀드리고 있다가 CBT로 왔는데 아까 페어 세라픽스 말고는 또 어떤 게 있을까요? 네. 그 다음에 사실 두 번째로 유명한 거는 아킬레 인터랙티브 사회, 그것도 미국이고요. 거기에서 ADHD라고 하는 우리 좀 산만하고 좀 장난꾸러기 친구들이 그냥 단순히 귀여운 장난이 아니라 사실은 이제 전두엽의 문제로 주의력 결핍 과잉행동 장애로 진단받는 친구들을 위한 그런 모바일 게임 이 이제 이번 FDA 승인을 받았습니다. 게임도 디지털 치료제가 될 수 있다. 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이 디지털 치료제에서 가장 이제 섹시하게 이거를 프레임을 딴다면은 게임으로 질병을 치료한다 이런 헤드라인을 하면은 다들 이렇게 혹하게 하는 건데요. 그럼 그 게임을 하면 실제 치료가 되나요? 네, 그들이 퍼블리시한 논문에 의하면 임상적으로 효과성이 유의하게 나왔고요. 네, 그래서 ADHD의 아이들을 대상으로 했을 때 저희가 ADHD의 평가하는 그 측정 도구로서 부모님한테, 선생님한테 이 아이의 그 주의력 결핍 과잉 행동의 증상들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체크리스트를 이제 보는 게 있는데요. 그 리스트가 이제 그 점수가 유의하게 개선되었다. 대조군에 비해서 이렇게 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는 그러니까 우리 앱스토어에서 다운받으면 쓸 수 있나요? 처방이 필요한가요? 지금은 좀 늦었어요. 네, 저희 코비드 때 잠깐 풀렸었거든요. 코비드 때는 이제 프리로 저희 한국에서도 볼 수 있었는데요. 지금은 좀 막혔어가지고 아마 그것도 아마 지금 우선은 작동되는 원래 지금 방법으로는 이제 의사한테 액세스 코드를 받아야지만 이제 진료실에서 그렇게만 할 수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미국의 FDA에서 인허가를 받았고 한동안 코로나 상황에서 전 세계에서 공짜로 쓸 수 있었지만 지금은 미국에 있는 의사들의 처방을 받아야만 쓸 수 있다는 말씀이신 거죠? 네,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저도 제가 직접 처방받아서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주변에서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굉장히 궁금합니다. 우리 유튜버들 중에 혹시 실제로 미국에 계신 분들 중에 이런 사용 경험이 있으신 분은 댓글 꼭 달아주세요. 제 채널인데 본부장님이 다 하고 계십니다. 미국에서 보시는 분들 중에서 자제분이 이제 ADHD가 있어가지고 처방받아가지고 써보신 분이 계시면 진짜 피드백을 한번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한국에는 이게 인허가가 안 났기 때문에 한국에서 지금 사용하기가 힘들거든요. 그래서 주변에도 보면 막 사용기를 올리고 이런 분들이 거의 못 본 것 같아요. 아직까지 미국에서도. 되게 궁금해요. 일단 그 알킬리의 그 게임 이름이 이제 엔드에버 RX라는 거죠. 그래서 그게 있고 또 뭐가 있을까요? 네, 그리고 이제 프랑스에서 볼룬티스라고 하는 회사에서
인슐리아라고 당뇨 환자들을 위한, 사실 당뇨에 대해서는 뭐 당뇨만 해도 이제 썰 푸는데 한 1시간이 넘을 것 같은데, 어쨌든 당뇨에 대한 파이프라인이 하나 있었고, 그다음에 암 환자들을 대상으로 암 환자들의 증상 관리를 해주는 그런 소프트웨어 올리나라고 하는 게 좀 또 승인받은 사례가 있고요. 네. 사실 지금 저는 이제 결국에 디지털 치료제 중에서 가장 이제 뾰족한 모델, 뾰족하다라고 하는 뜻은 이제 프리디스크립션 디지털 테라피틱스라고 해서 네. 의사가 이제 처방을 받아야지만 쓸 수 있는 일종의 약으로 따지면 전문의약품 같은 이제 그런 트랙을 타는 제품들만 지금 세 개를 열거를 드렸었는데, 디지털 치료제는 사실 그거보다 조금 더 넓게까지, 그러니까 우리 이제 OTC라고 하는 일반의 약품처럼 쓸 수 있거나, 다른 페이어가 굳이 이제 그런 보험사들이 리임버스를 받고 의사가 처방하는 것이 아니라 뭐 그냥 사보험사가 그 페이를 직접 해서 환자들에게 그렇게 쓰게끔 하는 이제 그런 모델까지 조금 더 넓힌다면 조금 더 다양한 모델들이 있을 것 같고요. 약으로 비교하자면 우리 뭐가 있을까요? 뭐 일명 항암제 이런 건 의사가 처방해야지만 쓸 수 있잖아요. 그런 거에 해당되는 디지털 치료제가 있고, 아까 말씀하신 이제 뭐 그 알킬리의 게임이라든지 그 페어의 중독 치료제라든지 이런 것들은 처방을 의사가 해줘야지만 쓸 수 있는 거고, 우리 처방 안 받는 약이 뭐가 있을까요? 타이레놀 뭐 같은 이런 거 있을까요? 일종의 이제 타이레놀이 두 가지가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타이레놀을 만들었다. 이 타이레놀을 약국에서 그냥 아무나 살 수 있게 하고, 대신에 그냥 TV 광고를 연예인 불러 해가지고 그냥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마케팅을 해서 팔 것이냐, 아니면 이거를 우리가 힘들게 식약처한테 허가를 받아서 전문의약품까지 인허가를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두 가지 이제 트랙 안에서 이제 고민을 하는 거고, 그래서 원래는 이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게 폐암 테라피스 때문에 이제 뻥 터지기 전에 이런 비슷한 디지털 솔루션들을 뭔가 만들다가, 이런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모델이 생겨나기 전에는 이게 그냥 뭐 다 약국에서 열심히 팔아야지라고 만들다가 이거 우리도 이쪽으로 갈 수 있겠는데? 라고 하면서 이제 뒤늦게 사실 방향을 튼 그런 회사들도 많이 있습니다. 네. 그 지금 뭐 디지털 치료제 예시가 나왔으니까 그냥 에이메드에서 뭘 하시는지를 얘기를 먼저 할까요? 네. 그래서 지금 아우 자연스럽다. 네. 그래서 지금 에이메드에서는 그러면 어떤 종류의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하고 계신지, 네. 아까 파이프라인 3개라고 하셨나요? 2개입니다. 2개. 네. 뭔가요, 그게? 공개하실 수 있는 정도만? 네. 저희 첫 번째는 그 ADHD, 저희도 ADHD의 전두엽 기능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소프트웨어를 지금 개발하고 있고, 그 저희 첫 번째 파이프라인으로서 지금 현재 첫 번째 임상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두 번째는 불면증에 대한 디지털 치료제를 개발을 해서, 그거는 저희가 이제 삼성서울병원과 서울대병원과 고대안암병원과 같이 이제 저희가 같이 공동 개발을 하고 있고요. 지금 한창 이제 기획 중입니다. 네. 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해주실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첫 번째가 ADHD 관련이고, 아까 알킬리 그 게임하는 그런 거랑 비슷하게, 두 번째가 이제 불면증이면 그 페어의 솜리스트라고 하는 불면증 앱처럼 뭐 그런 거랑 비슷한 것 같은데, 뭐 원리나 아니면 뭐 폼 팩터나 이런 게 좀 다른 게 있을까요? 네, 사실은 첫 번째 저희 ADHD는 제가 이 회사에 들어오기 전에, 그리고 디지털 치료제라고 하는 개념이 생겨나기 전부터 제가 가지고 있었던 니즈였어요. 병원에서 진료를 하면서 원래 저희 비슷한 이제 다른 좀 소프트웨어가 있었는데, 그게 사실은 논문에서는 엄청 효과가 좋게 잘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사용성이 너무 떨어져서 아이들에게 잘 전달이 잘 안 되는 아쉬움이 있었거든요. 사용성이라 하면 어떤 건가요, 그게? 사용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선은 계속 할 만큼 재미가 있어야 되고, 또는 재미가 있어야 되고, 알아듣기 쉬워야 하고, 이런 것들에 대해서 결국 이제 실제로 쓰는 사용자가 이걸 이제 사용할 때 수용을 가능한 그런 이제 정도를 표현하는 그런 말입니다. 네. 그래서 그 이전에 있었던 그 소프트웨어는 우선은 아이들이 다 너무 재미가 없다고 했어요. 효과는 있는데 너무 재미가 없었다, 원래. 재미가 없어서 못하겠다. 그게 앱이었어요? 게임이? 그건 이제 웹으로 하는 웹사이트에다가 웹에서 하는 이제 게임 같은 거였고요. 이렇게 뭐 퍼즐 같은 뭐 그런 건가요? 이렇게 뭐 번호 기억해서 이제 반대로 번호하고 이제 이런 것들을 계속 훈련을 시키는 거였는데, 그렇기도 하고 사실 너무 비싸기도 하고,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사실은 별로 좀 인기가 없었거든요. 그래서 이거 되게 좋은데 잘만 좀 만들면 좀 더 잘 좀 퍼뜨릴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그런 제 생각을 가지고 있다가 이제 그걸 시작하게 됐고, 그때 마침 아킬리가 이러고서는 뻥 이렇게 이제 터진 거예요.
전 분명히 강조드리지만 전 아킬리가 나오기 전부터 생각하고 있었던 저희는 카피캣이 아니라고. 네. 네, 어쨌든 그 작용 기전은 사실 저희가 이게 작용 기전에 대해서는 문헌에 대해서 어느 정도 있었고요. 이게 정말 얼마나 작용될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 저희가 이 회사에서 지금 2년 됐는데 이거 리서치하는 것만 한 1년을 잡은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이렇게 게임을 이렇게 프로토콜을 이렇게 잡으면 이게 정말 세라피틱 할 것인가 안 할 네. 것인가라고 하는 거를 개발에 들어가기 전에 기획 단계에서 계속 업고 스터디하고 하는 것들이 거의 그게 이제 1년 정도가 들었고요. 그럼 그 논문을 바탕으로 해서 비슷한 원리로 지금 네, 그 네. 퍼즐 게임 비슷하게 만들고 계신 네, 게 첫 번째이신 네. 거죠? 네. 그래서 예를 들면은 우리가 이제 뇌 기능을 개선시킨다라고 했을 때 우리가 뭐 지능 검사를 한다 그러면은 뭐 기억력, 뭐 암기력, 뭐 계산력 이런 력 등등이 한 뭐 10가지의 프로필이 있다. 그럼 그거 가지고 IQ가 나오잖아요. 그럼 이 IQ가 이제부터 이거 열심히 해요 라고 하면은 막 훈련한다고 해서 IQ가 좋아지는 않습니다. 우리 IQ는 대부분은 그냥 거의 고정돼 있어요. IQ를 높일 수는 없군요. 네, 이를테면 길치는 영원한 길치고요. 음치는 영원한 음치고 뭐 그런 식입니다. 네. 그런데 그 중에 아주 몇 가지는 저희가 되게 유동적으로 훈련하면 좋아지는 제가 그냥 편하게 하겠습니다. 약간 좀 야들야들한 지능 프로파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제 결국 가장 오랫동안 걸렸던 거는 모든 백화점식으로 모든 기능들 이것도 좋아지게 저것도 좋아질 것 같은 것들을 그냥 이렇게 잡다하게 훈련을 시키는 게 아니라 저희의 전략은 선택과 집중을 했어요. 그래서 진짜 좋아지는 거 그리고 그럴 때는 좋아질 수 있느냐 우선 첫 번째 그 다음에 이게 좋아지는 게 어떤 의미가 있느냐 그러니까 이게 정말로 얼마나 중요한 인자이냐 이런 것 때문에 이런 걸 통해서 저희가 이제 그런 브레인 펑션 중에 저희가 이제 타겟을 정한 거고요. 여러 가지 지능의 종류들 중에서도 네. 그 개선 가능한 종류의 지능을 고르신 거군요. 그러면. 네. 그리고 그럼 어떻게 이제 좋아지게 할 수 있는 것이냐? 저희가 지금 타겟팅을 한 브레인 펑션 같은 경우는 ADHD를 이제 증상을 개선시키기 위한 그런 핵심 인자이기도 할 뿐더러 이게 전체적으로 마지막에 이제 그런 종단적인 연구에 의하면 그런 아카데믹 퍼포먼스, 그러니까 학력의 학업 성취도를 결정하는 가장 강력한 단일 인자로 되어 있어요. 두 번째는 불면증이라고 하시는 거죠? 네. 불면증은 아까 말씀드렸던 저희도 이제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하고 있고 거기에다 덧붙여서 서카디안 리듬이라고 해서 우리 일상에서도 우리 옛날 말로 바이오리듬 같은 그러니까 우리 사실 잠을 결정하고 각성 상태를 결정하는 요소에는 우리 일상에서의 이제 체내의 이제 멜라토닌의 농도들이 계속 이제 변하거든요. 이렇게 낮밤 맞대면서 변하는 거죠? 네. 그래서 그거는 사실은 밤에 잘 자려면 그래서 낮에 망막에 조도가 빛이 많이 들어오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왜냐면 낮에 망막에 빛이 많이 들어오면 우리 체내에서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돼요. 멜라토닌이라고 하는 거는 잠을 유도하는 호르몬이거든요. 그래서 낮에는 안 졸리고 각성 상태가 되고 밤에는 확실하게 깜깜해져야지 그때는 이제 우리 몸에서 지금은 이제 잘 시간이구나 하면서 멜라토닌을 뿜어줍니다. 그래서 그거에 대한 사이클이 원래 우리의 이제 일상생활과 그 나의 체내의 사이클이 이제 잘 맞도록 하는 이제 그런 원리이고요. 이제 그런 원리를 이용한 치료 기법을 같이 결합해서 지금 어플리케이션을 만들고 있습니다. 네, 기존에 그 아까 페어의 솜리스트라든지 또 되게 유명한 하나가 그 빅헬스라는 곳에 그 슬리피오라고 하는 걔들 원래 영국에 있다가 미국으로 온 친구들인데 그런 기존의 불면증 디지털 치료제와 다른 점이 그러면 그 서카디안 리듬, 그 낮과 밤의 리듬 이런 것들을 적용한다고 보면 되나요? 네, 뭐 지금까지 알려진 바로는 그 기존 두 제품들은 그런 CBT 인지행동 치료를 기반으로 하는 거고요. 저희는 거기에다가 플러스로 그 이제 서카디안 리듬에 대한 기법들을 같이 결합한 모델을 지금 만들고 있고, 그게 이제 하나의 차별점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네, 사실 그걸 더 깊이 질문하고 싶은데 그게 아마 그 기업 기밀일 것 같아가지고 더 여쭤보기 힘드네요. 네, 이거는 저한테 밥 사주시는 분한테만 그렇다고 합니다. 마이크 끄고. 네, 서카디안 리듬을 이용하신 걸로 한다. 네.